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오늘은 환율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라든지 해외에서 투자를 할 때, 유학을 갈 때, 이럴 때 환율을 꼭 알아야 되죠. 환율은 굉장히 저의 일상생활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환율이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환율 전문가라고 해도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저도 환율을 굉장히 감으로만 생각했었고 달러가 지금 비싸네, 싸네, 엔이 비싸네, 싸네 이런 감각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쯤에 엔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당시에 제가 엔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굉장히 싸졌다. 달러가 110엔 이렇게 가던 게 갑자기 70엔 이렇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달러가 너무 싸니까 너무 좋네.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여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여행도 잔뜩 하고 미국 여행 가서 돈을 펑펑 쓰면서 달러가 너무 싸. 나 지금 너무 싸게 여행하는 거야. 나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이런 막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미국 쇼핑몰 가서 막 클릭하면서 이것저것 지르면서 달러 지금 너무 싸니까 지금 쇼핑하는 나는 지금 너무너무 똑똑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고방식이 소비로만 쏠려 있었나.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제가 당시에 금융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엔이 비싸긴 했었지만 일본 정부는 그 상황을 정말 곱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엔이 비싸면 수출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엔을 풀어서 엔을 약세로 돌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달러는 점점 강세가 될 것이다. 이런 추세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했어야 하는 것은 열심히 쇼핑하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달러를 좀 사뒀어야죠. 달러가 이렇게 싼데 달러를 사가지고 달러 적금을 들어뒀으면 한 2015년쯤 되어서는 20%가 넘는 환차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또 투자를 하면서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 환율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투자를 안 해도 교양 차원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환율을 보면서 올랐다, 내렸다.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이런 구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안에서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움직이는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4가지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국가 간 인플레이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는 지속적으로 통화 약세를 보여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구매력이 저하되면 통화 가치도 절하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이패드인데 미국에서 100만 원에 파는데 한국에서 2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에서는 안 사겠죠. 오히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아이패드를 살 수 있죠. 그러면 달러는 절상되고 원화는 절하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의 통화가 약세로 작용해요. 이렇게 상대적인 물가를 비교할 때 쓰는 지수로는 PPP라고 구매력 평가라는 것도 있고 더 이렇게 일상에 와닿는 지수로 빅맥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각 나라의 빅맥이 얼마인가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빅맥은 5.7달러라고 해요. 근데 한국의 빅맥은 4,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의 4,500원이라는 가격을 미국 빅맥 가격인 5.7달러로 나눠봐요. 그러면 790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빅맥만 놓고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은 790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환율이 얼마예요? 1180원 정도 하니까 빅맥만 두고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구매력이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환율인 1180원을 정확히 적용하면 빅맥은 한 6,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현재 4,500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환율은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분석한 것은 정말 빅맥의 가격만 두고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요소들을 싸그리 무시한 거지만 이 논리 구조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가가 어떻게 되면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물가가 올라가면 환율은 절하된다. 이 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간 실질 이자율 차이가 있어요. 금리가 높으면 높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므로 외국의 자본이 유입되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3%인데 한국의 금리가 1%예요. 그럼 다들 어떻게 하겠어요? 원을 팔고 달러를 사서 달러 적금을 들고 3%라는 이자를 받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환율이 절상되고 원화는 환율이 절하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 간의 경제 성과 차이, 거시 경제의 상황이 양호해야 돼요. 즉, 이는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대체로 지금까지 양호한 편이었잖아요. 많은 수출 기업이 있고 그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오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오면 어떻게 돼요? 외환 보유고도 늘어나고 딱히 외환을 사와야 되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 자국 통화가 강세로 들어서겠죠.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원화는 그 IMF 사태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이렇게 막 출렁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신흥국 같은 경우에 터키 같은 나라의 경우에 반토막 이상이 났죠. 터키 리라와의 가치가. 하지만 원화는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지금껏 좋았고 흑자를 지속해왔다. 이런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국가 간 투자 환경의 차이인데요. 그 국가의 투자 환경이 좋으면 글로벌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라 통화를 살 테니까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돌아서겠죠. 투자 환경이 양호하려면 당연히 정치적인 환경도 좋아야겠죠. 정치적으로 투명해야 되겠죠. 관료들이 막 뇌물 받고 그런 나라에서 투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환경이 있어야 하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으로 세금 제도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물가가 이제 높아지면 통화가 약세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어떡해요?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하겠죠. 이 나라에서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올렸는데 환율이 막 떨어져. 환율이 반토막 나. 그러면 불안하니까 그 나라 통화를 더 팔고 더 달러를 사서 도망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가 더 약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세금적으로 또 금융당국이 물가를 안정하려는 노력도 펼쳐줘야 돼요. 이렇게 투자 환경 차이. 지금까지 4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 국가 간 인플레이션 차이.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통화가 약세로 작용합니다. 실질 이자율 차이. 금리가 높으면 높은 이자 수익이 제공되니까 그 나라 통화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돌아섭니다. 세 번째로 경제 성과. 무역 수지가 흑자이거나 경제가 탄탄하다. 그러면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 나라의 통화가 절상됩니다. 네 번째로 투자 환경. 그 나라에 투자하고 싶은가? 그 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그 나라의 통화를 살 테니까 그 나라의 통화가 당연히 절상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달러가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보고만 있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이렇게 점쟁이처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의 논리를 세워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원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다. 그렇다면 이거 왜 그런 걸까? 뭐 때문에 이런 거지? 금리가 바뀌었나? 아니면 미국의 무역 수지가 별로라서 이런 건가? 미국의 소비 상황이 별로여서 이런 건가? 아니면 투자 환경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뭐 해외에 투자를 할 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냥 빌고만 있지 말고 그냥 막 빌다가 달러가 운 좋게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보다는 이 환율이 어떻게 돌아설 것인지 예측을 해보고 시나리오를 각자 짜보는 것이 투자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글로벌 라이브라는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 안유아 교수님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어제 안유아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마인드가 다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서울 경제가 잘 됐으면 좋겠죠. 서울이 뭐 경제 개발도 잘 되고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서울이 풍요롭게 돼가지고 서울의 환경이 좋아져서 그래서 결국 자기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죠.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집이 없다. 나만 빼고 다 집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게 돼요? 다 망해버려라. 다 폭락해버려라. 이런 심보를 가지기 쉽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여자들이 이제 경제의 공부를 하고 주식 투자 같은 것도 하면서 그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시기하고 견제하는 그런 감정이 발동되는 것을 보면서 어제 안유아 교수님이 하신 가진 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도 다 망하길 바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희가 투자자로서 투자를 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 이 산업에, 이 지역의 경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다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말에는 저는 이 채널을 업데이트할 예정은 없고요.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 중국어 광동어 읽기란 채널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진짜 오래 방치를 해놨는데 최근에 보니까 구독자가 막 늘어가지고 150명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방치만 하고 있으면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쪽의 업데이트를 이번 주말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이쪽 채널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안녕.